바그너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 후기 낭만주의도 뭔가 분기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또 브람스의 3번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너무 유명한 3악장 선율 때문에 3번 교향곡을 많이 듣게 되지만 주로 이제 3악장만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1악장이나 4악장 같은 경우도 이 영웅교향곡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그 격정적인 브람스의 내면의 불꽃 같은 걸 또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람스 교향곡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동기라는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라는 거는 주제, 동기는 모티브죠. 동기라는 것은 테마, 주제라는 용어, 음악 용어상으로는 테마보다, 주제보다는 짧은 선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동기나 주제나 선율입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좀 더 짧고, 그러니까 한두 마디 정도의 그런 짧은 선율이고, 주제는 그게 조금 더 길게 된 그런 하나의 선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동기, 그러니까 3개 또는 4개 정도의 음표로 된 간단한 음이 맨 처음에 교향곡 첫머리에 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4악장으로 구성된 큰 교향곡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발전적 변주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쉔베르크인데요. 바로 이 기본 동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대한 교향곡이 되가는 이 발전적 변주 과정, 요게 브람스 교향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교향곡을 보시면 맨 처음에 도, 도샵, 레, 따라랑 이렇게 반음씩 딱딱 올라가는 요 세 음이 아주 중요한 기본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첫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1악장 첫 부분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말씀드린 대로 C, C#, D, 따라란 이렇게 세 음이 나오고는 이게 주제로 계속 확장이 돼서 퍼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2번 교향곡도 보시면 레, 도샵, 레, 따라란 요 세 음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처음에 이 저음, 첼로와 콘트라바스가 따라란 하면은 그 다음에 호른이 확장시켜 나가는 첫머리 잠깐 들어보시죠. 예, 방금 보시는 바대로 굉장히 짧은 3개의 음, 사실 2번 교향곡은 사실상 두 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그 기본 동기에서부터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브람스 교향곡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교향곡은 F, A 플랫, F, 파, 라 플랫, 파 이렇게 세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1번 교향곡은 티파니의 심장박동 같은 아주 강력한 선율로부터 시작이 됐고 2번 교향곡은 굉장히 부드럽게 현악기가 시작했는데 3번 교향곡은 영웅교향곡이라는 별명과 마찬가지로 아주 격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악장에 처음 제시되는 기본 동기 F, A 플랫, F 세 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 악장마다 다른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1악장은 역시 또 이 작품을 아주 잘 해석했던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 우선 처음 기본 동기 세 음 F, A 플랫, F 세 음부터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방금 들으신 요 세 음이 바로 3번 교향곡의 기본 동기가 되겠습니다. 4번 교향곡은
그 처음에 나오는 따란 따란 하는 요 내음으로 이루어진 게 특징이긴 한데요. 이 그 브람스는 사실 그 친구들이 남긴, 특히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외과 의사 빌로트 박사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되게 유머러스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머가 전부 아재 개그였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그 자기는 웃지도 않고 되게 그 웃긴 얘기라고 이것 이제 웃긴 얘기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기껏 만들어낸 웃긴 얘기가 남들이 들을 때 별로 안 웃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남들에게 유머러스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F, A 플랫, F 이걸 보시면은 F에다 A 플랫은 플랫이 보면은 B 같이 이렇게 B 모양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보면은 독일 말로는 이 fly above go,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즐겁게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fly ab니까 above 그러나 fro 즐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브람스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잘 나오는 얘기가 이 fly aber einsam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브람스의 음악의 인상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얘기인데 요게 사실은 브람스의 말이 아니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그 협주곡에도 영향을 주고 브람스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세프 요아힘의 자기의 어떤 예술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브람스가 이렇게 화답하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동기를 F, A, B, F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품은 이렇게 발전해가기 시작합니다. 카라얀이라는 분, 이 일악장을 들으셨으니까 또 올해가 이제 또 마침 이 음악의 황제 카라얀의 서거 30주기입니다. 1989년 7월 16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별명이 이분이 음악의 황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꺼내놓은 거는 카라얀은 정말 그 포토제닉한 사람이었죠. 그 자기의 잘생긴 얼굴이 잘 나오도록 자기 전속 사진사 라우터바스라는 사람한테 찍는 사진 아니면 절대 자기 얼굴을 못 찍겠습니다. 근데 그 수천 장의 자기 사진 중에 평생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저거였다고 합니다. 딱 저 다리 꼬고 앉아있는 저 자세만 봐도 이 양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인상적인 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베를린 필 단원들 있으셔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분 클라우스 슈토리 필하모니 뒤에 대기실에서 찍은 겁니다. 그 클라우스 슈토리라는 그 30여 년 동안 베를린 필의 콘트라베이스 수석을 하셨던 이분도 아주 그냥 카라얀 친위대죠. 이분한테 이제 그 카라얀이라는 사람 진짜 그 당시에 어땠냐? 저도 사실 카라얀 연주를 실황으로 들어본 거는 딱 한 번뿐입니다. 평생에. 그 84년에 우리나라에 한번 딱 왔었죠.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제가 이 세종문화회관 그 제일 꼭대기 끝에서 그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 아주 뭐랄까요, 브람스 1번 들었는데 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진짜 카라얀은 황제라고 알려졌는데 진짜 그랬었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상 황제는 수백 명이 있었지만 카라얀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명뿐이다. 엄청난 얘기죠. 실제로도 지금 베를린 필에 가보면 옛날 카라얀 시대의 단원이 이제 아직도 남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카라얀을 그냥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양반은 땀도 안 흘렸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실황 공연 보면 땀 흘리는 공연도 있습니다만 땀도 안 흘렸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아까 그 플루트 부르고 계시던 거기 수염이 없었습니다만 안드레아스 블라우라는 이분은 1969년에 아직 음대 그 2학년인가 베를린 음대 다닐 때 19살에 이분이 그 베를린 필의 그 플루트 수석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2016년까지 그 46년 동안 베를린 필의 플루트 수석을 했던 분인데, 이분 얘기는
베를린 필하모닉은 지금도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지만 카라얀 시대에는 지금보다 한 두세 클래스는 더 위였다. 저는 뭐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은 더 두세 배 많았을 겁니다. 아마 카라얀이 워낙 그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녹음을 하면은 녹음 수입의 반을 카라얀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 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 120명이 나눴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수입이 몇 배였다고 하니까 뭐 지금 사실 음반 보면 전부 카라얀 판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녹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카라얀이 단원들한테 너희들도 독주자로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이러려면은 비행기가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비행기 면허를 꼭 따놔라. 자기는 제트기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면허를 따고 자동차는 반드시 포르쉐를 사라. 이 그 스포츠카를 타야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그 내면의 열정이 사악장에서 폭발하는데요. 사악장은 그 처음에는 되게 음울하게 시작합니다. 1주제는 되게 음울하고 비극적으로 시작하지만 2주제로 넘어가서는 또 잠시 평화를 찾고 쾌활해지는 듯 하다가 더욱 비극적으로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이 브람스의 내면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악장. 사악장은 역시 또 이 베를린 필하모닉의 사이먼 레틀이 2008년에 지휘한 실황으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제1주제부터 감상해 보시죠. 예, 아주 그 음울하게 시작해서 그런 내면의 열정을 폭발시키는 듯한 제1주제가 비극적으로 제시되고 나면 이제 첼로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약간 쾌활해지는 듯한 제2주제를 연주하다가 이거는 더욱 격정적으로 다시 비극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제2주제에 들어보시죠.
예, 이렇게 1주제와 2주제 다 제시되는 제시부 감상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그 카라얀 영상 보시면 같은 베를린 필하모닉, 물론 그 3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만 같은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를 봐도 줄을 쫙 맞춰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쫙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황이 아니고 카라얀이 움직이지 말고 줄 맞춰 있으라고 딱 명령을 해서 어차피 이게 연주가 아니고 녹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베를린 필하모닉은 그 단원들 120여 명이 전부 한 사람들이 다 독주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러니까 막 저 연주할 때 보면은 온몸을 막 흔들면서 어떻게 저걸 통제를 했었나 카라얀이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슈타트카펠레 드레스덴 아까 틸레마이지 3악장 연주를 했던 그 오케스트라의 제이 바이올린 수석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베를린 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석이 한 얘기가 걔들은 지가 전부 자기들이 전부 혼자 솔리스트 스타라고 스타의식이 있다. 그러면서 베를린 필하모닉한테는 한 명 1평방미터씩 줘야 된다고. 전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연주회 가보면 베를린 필하모닉은 연주 합주력도 뛰어나지만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렇게 막 연주가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면서 하기 때문에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다이내미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자, 이제 그 사악장의 특징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사악장 코다 종결부 부분에 뭐 이 조성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만 마지막 완전 끝날 때쯤 되면은 1악장의 아까 제2주제 그 따라란 따란 딴따단 이렇게 나오는 그 주제, 이게 하강하는 그 선율이 희미하게 다시 재현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브람스의 4개의 교향곡들, 1번 교향곡도 그렇고 1번 교향곡도 굉장히 웅장하게 끝나고 2번 교향곡은 정말 그 폭발시키면서 끝나죠. 그 브람스의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끝나는 음악이고, 4악장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마지막도 이 수많은 변주를 마무리 지으면서 폭발적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3번 교향곡만 교묘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그 어떤 그 브람스 특유의 우수나 비애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음악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이제 그 전개부부터 재현부, 코다 중단 없이 다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2개의 서로 다른 선율이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1악장의 첫 제1주제 부분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아주 고요하게 끝맺는 요 특징적인 4악장의 후반부 계속 감상해 보시겠습니다.